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덕적 논증 세 번째 영상입니다. 윤리 인생 1, 2, 3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도덕적 추리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 논증의 분석과 평가, 이번에는 도덕 이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덕 이론이라는 것이 행위 공리주의, 또 의무론 등등등등 있습니다. 근데 그 도덕 논증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요. 자라오고 발전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에 의해서 발전된 그리고 재구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과일이 익으려면요, 과일이 열매가 되려면 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성장해서 과일 열매가 되는 것처럼 윤리 이론들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조금씩 거듭 발전해서 윤리가 된 겁니다. 이 한 열매가 맺으려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씨앗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 3년, 그리고 3, 4년이 지나면 나무에서 꽃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 꽃을 피고 난 다음에 꽃잎이 지고 그 안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꽃 속에서 열매가 맺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가 자라서 방금 보신 것처럼 큰 열매가 되는 거죠. 이게 윤리 이론들도 큰 이론도 있고 작은 이론도 있고 아주 조그만 이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큰 이론은 살펴보지 않고 많이 유통되는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동물도 하루아침에 자라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자라납니다. 저희 인형 저도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고 계속 만들었죠. 개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부터 시작해서 오일챙이가 되었다가 꼬리 자르고 다리가 나오고 개구리가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개구리 오일챙이일 줄 모른다. 그 어렸을 때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경거망동 하지 말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경거망동 하지 말라는 것도 윤리적 말이죠. 사람들이 항상 겸손해야 된다.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어쨌든 식물도 씨에서 시작되고요. 동물도 알에서 내지는 세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식물만 동물만 그럴까요? 인간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 때부터 이게 성장해서 왔습니다. 제 어린 아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장해서 여기까지. 지금은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그 전에 영상에서 많이 보셨으니까요. 저도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구나 다 어린이를 거쳐서 어른이 됩니다. 그런데 어른이 생각은 크지 않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저는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어른이 돼야 되는데 어른이가 되는 거죠. 그런 어른이 많으면 되지 않겠죠.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어른이는 윤리적인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도덕적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고, 비도덕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대로 생각하는,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가 혼탁해지고 힘들어지겠죠. 근데 어른이 된다는 것, 어린이에서 어른이 되는 것, 자연현상입니다. 그렇지만 훌륭한 어른 내지는 진짜 어른이가 아니고 어른이 되는 것은 고통이 따릅니다. 열매도, 그리고 올챙이가 개구리 될 때도 꼬리를 자른 것처럼 성장통이 있습니다. 특별한 신체적 이상이 없이 어린이나 청소년이 갑자기 자라면서 생기는 성장통, 이거 몸이 커지면서 나오는 성장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성장합니다. 또 한 사회나 조직, 그리고 한 사람이 급격히 변화하거나 발전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을 성장통이라 합니다. 이런 성장통이 있게 마련입니다. 성장통은 육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정신적 성장 과정에서도 항상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윤리적, 도덕적 논증을 세 번째 영상까지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을 보면서 머리가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혼란스럽고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되돌아보게 되고, 또 이렇게까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고통, 성신의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어린이 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학생이 꿈이 학자라고 했습니다. 얼굴은 가려져 있지만 보니까 공부를 잘할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할 거예요 라고 아주 대담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꿈이 뭐냐? 학자입니다. 그리고 그 학자, 어떤 학자가 될 거냐고 했더니 뒤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뭐라고 써놨을까요? 인문학자. 네, 인문학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철박통 인문학인데 이분은 인문학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4월 4일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도 4월 4일, 5일, 6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4월 달입니다. 올해는 아닌 것 같고요. 과거에 이런 포부를 밝힌 것 같습니다. 책 읽기를 하겠고 책 연구를 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꿈은 뭐냐? 인문학자입니다. 자세히 관찰하고 면밀히 관찰해 보십시오. 실천 사항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지 않습니다.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지금이 한 20 며칠째 됐는데 이 학생은 꿈은 학자인데 책 읽기를 하지 않고 있고 연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미래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획은 있었지만 계획대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성장하는데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이 계획 세우는데도 고통이 있었겠지만 이걸 실천하는데도 굉장히 힘든 성장통을 겪어야 됩니다. 어쨌든 인문학자 많이 웃으셨습니까? 예, 철박통 인문학은 여러분과 저를 이어주는 학문. 그리고 인문학 이거 비슷합니다. 말이 인문학이든 쌍시옷 인문학이든 철박통 인문학이든 거의 동음 새 의미가 있게 느껴지네요. 음은 같은데 어쨌든 도덕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도덕 논중에 의해서 구성되는 원리입니다. 이 도덕 철학자들이나 윤리학자들은 일반 원리가 도출될 수 있는 포괄적 도덕 이론을 고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괄적 이론을 통해서 도덕 이론은 무엇이 어떤 행위를 옳게 만드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보고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과 언행 일치가 돼야겠죠. 그리고 모든 옳은 행위와 좋은 것의 공통 근거를 찾아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공통 근거를 제시하려고 이 도덕 철학자나 윤리학자들이 계속 연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자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면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것도 도덕 이론의 하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다. 이것도 도덕 이론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 이론에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방금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도덕 이론이고 도덕 이론이 무용지물이고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것도 도덕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덕 이론은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도덕 이론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윤리학자들은 주관적인 도덕 이론을 추구할까요? 아니면 객관적 도덕 이론을 추구할까요? 대부분 객관적인 걸 추구해서 보편적 근거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뭐 이성이 됐든 감성이 됐든. 또 각자 어린 시절에 배운 집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배운 도덕 이론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과거의 위대한 사상가들의 도덕 이론, 뭐 공자, 맹자, 순자, 벌써 공자, 맹자, 순자 여러 분이죠. 또 다른 데는 마호메트, 석가님, 그 외에 등등 누구의 도덕 이론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저희들은 서양 철학에서 나오는 도덕 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체로 십계명과 같은 신이나 절대 명명을 도덕 이론으로 따르는 분도 있습니다. 종교에서요. 그래서 종교에서 따르는 분들은 도덕을 신이나 절대자의 명명이 구현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덕을 신이나 절대자의 명명이 구현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행위가 십계명을 어기지만 않는다면 그 행위는 옳고 그른 것이 옳은 것이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옳은 것이라고 정당화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도덕 이론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서양에서도 수많은 도덕 이론이 있고 동양에서도 수많은 도덕 이론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있겠죠. 저기 동남아시아도 있겠고 저기 이슬람권에도 있겠고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저희들은 서양 철학에서만 국한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논어를 읽었을 때는 동양 특별히 중국 쪽의 도덕 이론이었죠. 유교. 저희들은 서양 철학 그리고 서양 철학에서도 모든 걸 다룰 수는 없고요. 행위 공리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행위 공리주의는 전체 유용성을 최대 다수, 최대 행복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도덕 이론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자, 넘어갔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합당한 설명이 가능한가? 모두가
타당하면서 이걸 받아들일만 한가 설명력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 이론의 우리에게 주는 설명이 타당한지 그런지에 대해서 이 설명력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최선의 도덕 이론을 찾는 기준은 최선의 도덕 이론이 경쟁한 이론들과 여러 가지 경쟁하지 않겠습니까? 서양에서도 동양에서도 적합한 기준에 따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 이론은 사건과 원인의 결과를 설명한다 하는 것입니다. 도덕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의 옳고 바름, 옳은 것, 옳게 하는 것, 바르게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과학도 설명하는 거죠.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도덕 이론은 행위의 옳고 그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 이론은 행위의 옳고 옳게 하는 것, 바르게 만드는 설명이고, 첫 번째는 도덕 이론은 신중한 판단과 정합성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과학 이론도 정합성이 필요하죠. 그리고 과학 이론도 배경 지식과 삶이 정합적이어야 합니다. 도덕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과학 이론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통신 수단을 위해서 예전엔 전화를 썼는데 지금 핸드폰을 씁니다. 원인과 결과를 설명해서 선이 없는, 그리고 인터넷을 쓰면 예전에 선을 연결해서 썼는데 지금은 선이 없이 와이파이로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도덕 이론도 어떤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이 설명을 통해서 정합성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능력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론만 있고 말만 있고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면 도덕 이론, 좋은 도덕 이론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다 찾아볼 수 없어서 우리는 행위 공리주의만 살펴본다 했습니다. 벤담이 제시하고 이 미리 더 세련되게 만들었습니다. 공리주의죠. 유틸리티즘. 영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간 행위의 기초는 개인의 행복 추구에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도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 행위 공리주의에 따르면 밀로 대표되는 거죠. 그리고 행위 공리주의에 따르면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 한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따져서 각각의 행위가 산출하는 행복을 계산한다는 거죠. 양을 계산하는 겁니다. 뭐 양적, 질적 다 어떻게 계산할지를 모르겠지만 양을 계산하는 거죠. 행복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최대 다수의 행복, 최소가 아니고 최대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그 상황에서 해야 할 옳은 행위로 선택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행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결과주의죠. 그러니까 만약 어떤 행위가 최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 행위는 다른 어떤 종류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옳다고 한다는 거죠. 다른 어떤 종류의 문제가 있어도 옳은 행위로 간주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행위 공리주의에서는 행복 산출이라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걸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따져서 각 행위가 산출하는 행복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최대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그 상황에서 해야 할 옳은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옳은 행위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자, 이제 기차가 지나갑니다. 차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기는 5명이 누워 있는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니까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위로 가야겠습니까? 직진해야겠습니까? 저기 벤덤이라고 써놨네요. 벤덤. 저기는 벤담. 뭐 영어를 벤담으로 하든 벤덤으로 하든 여기서는 5명을 희생시키는 것보다 1명을 희생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1명의 행복이 불행이 되는데 그것도 옳은 행위일 수 있을까? 행위 공리주의에서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반박을 당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희생해서 다수를 살리겠다. 이게 다 나은지 여기서부터 모순 내지는 아이러니가 시작되죠. 행복의 양에 대한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행복도 중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하지 않다. 행위 공리주의자들은 유용하다고 했는데 보니까 유용하지 않는 이론으로 간주되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 소수 집단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다는 거죠. 계산으로 양쪽으로 환산할 수도 없습니다. 공리주의, 공리나 기호, 가치를 모아서 계산한 것과는 이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행복의 양이 천차만별로 나오는 거죠. 행복의 양도 그 양을 다 측정할 수도 없고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몇 년,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행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고통스러운데 행복의 양이 없는데 고통스러운 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행위에 따라 산출되는 행복의 정도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도덕적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고통을 참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은 행복의 양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예를 더 보겠습니다. 자, 장기 이식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죠. 한 명을 뭐 뇌사르든 어떠든 한 명이 여러 장기를 남에게 띄워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산다고 합시다. 그럼 한 명을 죽이는 것이 정당화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도 비판의 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국의 뇌사자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 생체를 장기 이식하는 비율입니다. 심장이 94%고 간이 95%, 신장 98% 이렇게 췌장까지 각막까지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뇌사에 있겨 그 사람은 살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죽여서 이 사람을 사망시키고 남아있는 간들 그리고 이 장기를 다 이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희생시킨 상황에서 이 상황을 좋다고 판단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각자의 몫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결과에 따른 행복의 양을 계산할 때 우리는 어디까지 어떤 결과로 봐야 될지 그리고 결과를 어디로 잡는가에 따라서 행복의 양도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어떤 행위는 바로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는 고통스럽지만 몇십 년 아니면 몇 년, 몇십 년이 지나서 행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 행위가 우리의 도덕적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비록 최대의 유용성을 산출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뇌사이지만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물론 가능이지만 한 사람을 이러한 상황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결코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을 잘못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 이식한 뇌사에서 빠진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또한 또 그렇게 장기를 이식한다 해서 다 산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최대에서 최대 행복의 관점에서는 하는 것이 옳은 행위로 간주되는 거죠. 이 도덕적 삶의 경험은 전체적으로 행복을 주는가에 상관없이 약속을 했다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행위 공유자는 그런 의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직 최대 다수 최대 행복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많은 비판자들이 행위 공유주의가 우리의 도덕적 경험과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행위 공유자들도 도덕 이론의 본질적인 부분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런 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거의 모든 사람은 도덕적인 결정을 해야 할 상황에서 어떤 행위의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행위 공유자들도 자신의 입장을 더욱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해 원래 이론을 수정하여서 이제 이렇게 벤담에서 밀로 또 바뀌어가는 거죠. 그런 지금도 계속 수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대주의 윤리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어떤 도덕이 다른 도덕 이론보다 더 낫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대주의는 주관적 상대주의와 문화 상대주의가 있습니다. 주관적 상대주의는 어떤 행위가 옳다 그르다의 판정은 그 행위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는 도덕적 행위에 대한 판단에 문화적 요인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참은 문화에 따라 상대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나라에서 또 나라에서도 유럽에서도 행위 공유주의냐 상대주의냐 의무주의냐 굉장히 복잡한 이론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관적 상대주의를 좀 더 살펴보면요. 어떤 행위에 진정으로 동의한다면 그 행위가 옳고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판단을 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 입장의 문제는 자신의 주장이 잘못 없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잘못이 없다는 것, 이게 문제인 거죠. 어떤 행위가 옳다고 그르다고 판정하는 것은 그 행위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도덕적 판단은 각 개인이 믿는 바에 따라서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남의 돈을 훔치는 것이 나쁘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그것은 동의한 사람에게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남의 돈을 훔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그 행위가 그 사람에게는 옳은 것입니다. 돈을 훔치는 게 옳은 것이 될 수 있고 안 훔치는 게 옳은 게 될 수 있고 이런 입장에 대해서 도덕 철학자들은 부정적입니다. 상대주의니까요. 주관적 상대주의니까 이 입장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신의 주장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행위를 해도 잘못이 없는 거죠. 만약 사람들이 어떤 행위에 진정으로 동의한다면 그 행위는 바로 그 사람에게는 옳은 것이 되고 그런 판단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 이런 입장은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상대주의를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문화 상대주의도 기본 입장은 주관적 상대주의와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어떤 행위를 도덕적으로 옳게 만든다는 것은 어떤 문화가 아니죠. 문화가 그것을 승인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뭐 조선 한복 입고 있으니까 조선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양복 입고 있으니까 서구, 저기는 에스키모인, 저기는 좀 아랍 쪽 계통이네요. 사회에 따라 다양한 인사 방법이 나타나고 있고 서로 다릅니다. 또 하나 봅시다. 젓가락이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문화에 따라서 포크와 나이프, 유럽 사람들은요. 어떤 데는 그냥 손으로 먹습니다. 상대방의 식사 습관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이럴 때는 문화 상대주의 정말 어려운 문제이죠. 도덕적 행위 판단에 대해서 문화적 요인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에 따르면 어떤 행위를 도덕적으로 옳게 만드는 것은 어떤 문화가 그것을 승인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참은 문화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죠.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주의자들이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홀로코스트는 나치주의자들에게 올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렬히 열광했습니다.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동의했죠. 그럼 이때는 동의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옳은 게 아닌 거죠. 동의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옳고 많은 홀로코스트들 정말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학살을 했을 때 이 학살이 지금으로 봐서는 도덕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세계 법적으로든 정말 정당하지 않고 옳은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학살을 하고 재산을 몰수했고 또 심지어는 모든 치아까지 금리빨까지 다 뽑아서 자기들 돈으로 썼던 거의 600만 이상 또 6.25 때도 많이 우리나라에서 비도덕적인 방식으로 그랬었습니다. 유대인 말씀에 동의했다면 홀로코스트는 나치 주장의 올바른 행위입니다. 이 홀로코스트는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도덕적인 인간이 되겠죠. 이처럼 문화 상대주의는 어떤 문화에서 승인하는 행위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하거나 개선한 일을 잘못 간주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이 개혁하거나 개선하는 일을 좋게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에서 문화 상대주의는 도덕 이론에서 선호되기가 힘듭니다. 방금 이기주의도 주관 상대주의나 주관적 상대주의든 문화 상대주의든 도덕 이론으로 받기 힘들고 또 윤리적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떤 행위를 올바르게 만드는 것은 행위자의 최대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나한테 이익이 돼야지 이익이 안 된다 그러면 그 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익 증대를 할 수 있으면 올바른 것이고 이익 증대가 되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이 윤리적 이기주의나 문화 상대주의나 주관적 상대주의는 도덕 이론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 도덕 이론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듭니다. 비정상적인 행위를 용인하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훔치는 일이 나에게 최대 이익을 준다. 돈을 집에서든 엄마 돈을 훔치는 거든 아빠 돈을 훔치는 거든 내지는 남의 돈을 훔치는 것이든 나에게 최대 이익을 준다고 그러면 주관적 상대주의나 윤리적 이기주의에서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윤리적 이기주의는 이타주의와도 양립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최대 이익을 가져준다는 행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남의 걸 뺏어서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그래서 이러한 입장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윤리적 이기주의는 비정상적 행위를 용인하기 때문에 결국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훔치는 것이 자신에게 최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일을 저지르고 나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우리의 도덕적 삶과 경험에 정합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니라고만 계속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그러면 우리에게 맞는 도덕 이론은 무엇일까요? 지금 21세기에 그리고 다문화 사회, 다원주의 사회, 또 민주주의 사회, 가혹주의 사회에서 어떤 이론이 어떤 도덕 이론이 나에게 우리 사회에 어울리는 건지 이제 그것은 좀 더 면밀한 고찰과 성찰이 필요하고 윤리를 하는 분들이 더 그 일들을 해주셔야겠죠. 다원주의에 맞는 그리고 다문화 사회에 맞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환기시키는 것에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도덕 논중 윤리 인생은요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잘 따라와 주셨고요. 이렇게 쉬운 일이 없습니다. 이 성장통을 겪어야 되는데 그 성장통을 겪는 것은 결국 헛된 일이 아닙니다. 논증을 통해서 훔치는 일보다요 공부하는 일이 최대 이익을 가져준다는 거 두 번째 영상에 말씀드렸습니다. 배움이 내 미래를 위한 가장 큰 준비이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